제1장 12세의 왕, 핏빛 그림자가 드리운 용사. 1452년 5월 14일, 조선의 하늘은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성군 세종의 적장자이자 문무를 겸비했던 문종 대왕이 제위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드넓은 마당에는 수천 명의 신료들이 엎드려 있었지만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에 선 것은 고작 12살의 소년 홍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에게 입혀진 면복은 가혹하리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구장복의 묵직한 무게는 단순한 옷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종이 닫고 세종이 꽃피운 조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소년 왕자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임종 직전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의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을, 어린 세자를 부탁하오. 이것이 훗날 저주받은 유산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유언은 늙은 대신들에게는 충성의 명분이 되었으나 전고, 야심, 찬 왕족들에게는 간신들이 왕을 쥐고 흔든다는 피해 명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양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감마마의 옥체가 너무나 가냘퍼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 궁궐의 기운이 쇠하여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야사의 기록은 당시 민중들이 느꼈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위 직후 단종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왕대비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왕권을 지켜줄 든든한 처가나 외척 세력도 전무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승하했기에 소년왕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온기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오직 권력을 쥔 노예한 대신들과 그 권력을 탐하며 눈을 번들거리는 숙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서슬 퍼런 눈빛만이 소년왕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서막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잔혹한 사냥이었습니다. 제2장 계유정난, 살생부에 적힌 이름과 숙부의 야수성.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는 이 밤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하지만 진실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사륙의 밤이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야망을 가진 수양대군은 자신의 책사 권람 한명회와 함께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명분은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둠을 틈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대오라 불리던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종 이머루니의 휘두른 철퇴 한 방에 머리가 부서지며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호랑이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이는 궁궐 대학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곧이어 경복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이 잠든 대전으로 피 묻은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을 조선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순간으로 꼽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혈육인 숙부가 가장 공포스러운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횃불의 일렁임 속에 비친 수양의 얼굴에는 조카에 대한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승자의 도취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 종사를 위협하는 간신들을 모두 처단하여 싸웁니다. 수양의 목소리는 보고가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단종은 옥새를 꽉 움켜쥐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궁궐 문 앞에서는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생사가 갈렸습니다. 들어오는 대신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 수양의 편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철퇴로 내리쳤습니다. 선비들의 피가 궁궐의 돌바닥을 적시고 도랑을 이루어 흘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황보인, 조급관 등 수많은 충신이 목숨을 잃었고 안평대군마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단종의 주변은 수양의 공신들인 정인지, 신숙주, 그리고 어둠의 설계자 한명회로 채워졌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있었으나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질이었고 궁궐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제3장 상황이라는 이름의 유패, 그리고 강제된 선위, 계유정난 이후 2년, 단종은 철저한 허수아비였습니다. 모든 국정은 영의정 수양대군의 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숙부의 결정에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결국 수양대군은 측근들을 시켜 조카에게 왕위를 내놓으라 압박합니다.
역사책에는 선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상은 강탈이었습니다. 단종은 경회로 아래로 내려와 옥새를 수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5세의 소녀는 스스로 골룡포를 벗고 상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성산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통곡하자 수양대군이 그를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박팽년은 경회로 연못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으나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이는 당시 집현전 학사들과 신하들이 느꼈던 참담함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줍니다.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 단종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는 새로운 왕 세조의 즉위를 축하하는 만세 소리가 들려왔겠지만 단종의 처소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때 단종에게 유일한 위안은 동갑내기 아내 정순왕후 숭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공포를 견뎠습니다. 전하, 제가 곁에 있습니다. 왕후의 이 한마디가 단종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정함은 이 작은 평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세조에게는 정치적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4장 영도교의 이별, 살아서는 다시 못 볼 핏빛 이별. 1457년 성산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조는 기다렸다는 듯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명합니다. 폐주가 되어 궁에서 쫓겨나는 날, 하늘도 슬퍼하여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본래 영이별달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단종과 정순왕후 숭씨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만난 비극의 장소입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단종과 그를 배웅 나온 정순왕후, 17소년과 소녀의 이별은 피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단종이 말 위에서 차마 발기를 떼지 못하고 왕후를 바라보자 왕후는 다리 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부디 옥체 만강하시옵소서. 살아서 다시 뵙기를 천지신명께 빌겠나이다. 부인도 부디 살아만 있으시오. 네, 꼭 살아서 돌아오리다. 지키지 못할 약속임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군졸들이 단종의 말을 재촉하자 단종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며 다리를 건넜습니다. 왕후는 동대문 밖 정업원으로 들어가 평생 소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뒷산 봉우리에 올라 단종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고 통곡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동망봉입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죽은 후에도 64년을 더 홀로 살며 8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이 어린 부부를 영원히 갈라놓았고 이 이별의 장면은 민중들의 입을 통해 500년 동안 전해지며 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5장 육지 속의 감옥, 영월 청룡포의 절마. 단종이 유배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였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어 7일 만에 도착한 이곳은 말 그대로 육지 속의 고도였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 삼면이 깊고 검푸른 서강 물줄기로 휘감겨 있고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된 서쪽은 험준한 칼산의 절벽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룻배가 없이는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 세조가 이곳을 유배지로 택한 것은 단종을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시키겠다는 잔인한 의도였습니다. 도착한 단종은 이곳의 기이한 적막감과 압도적인 고립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물 흐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수행원은 고작 시녀 몇 명뿐. 화려한 궁궐에서 살던 왕은 이제 우풍이 드는 낡은 기와집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식사는 거칠어졌고 옷은 남루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청룡포의 지형이 단종의 당시 심리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탈출구가 없는 막막함, 숨통을 조여오는 절벽의 위압감, 그것이 바로 17 단종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제6장 관음송과 망향탑, 말 없는 자연에게 털어놓은 슬픔. 청룡포에는 수령 600년이 넘은 거대한 소나무, 관음송이 있습니다. 당시 수령 60년 정도였을 이 소나무는 단종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단종은 유배 생활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매일 이 소나무에 갈라진 가지 사이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왕으로 태어나 이리도 기구한 운명을 맞았는가. 소녀는 나무를 붙잡고 한양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나무는 단종의 비통한 모습을 보았고 그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훗날 관음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종은 강가에 나가 돌을 하나하나 주워 탑을 쌓았습니다. 아내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쌓은 망향탑입니다. 돌 하나의 그리움, 돌 하나의 원망, 돌 하나에 살고 싶은 의지를 담아 쌓아 올린 그 탑은 지금도 청령포에 남아 방문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당시 영월의 마을 사람들은 강 건너에서 어린 임금을 몰래 훔쳐보며 문시우를 불켰습니다. 어린 임금님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밤이면 마을 아낙네들은 관아의 눈을 피해 몰래 강에 밥이 든 박바가지와 나무를 띄워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음에도 민초들은 세조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단종을 향한 연민과 충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7장 금부도사의 도착, 천둥과 함께 찾아온 죽음. 1457년 10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세조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종에게 자결을 명하는 사약을 내립니다. 한양에서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홍수 물에 잠겨 단종은 영월 객사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왕방연은 감히 단종 앞에 사약을 내밀지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만 했습니다. 죄인이 되어 오니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구나. 왕방연이 읊은 시조는 왕명을 집행해야 하는 신하의 괴로움과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합니다. 단종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엇갈립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세조의 정당성을 위한 왜곡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야사와 연료실기술 등의 기록에 따르면 하인 공생이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생이 활시위로 목을 조르자 단종은 9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공생 역시 피를 토하고 극사했다고 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17세의 소녀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단종이 마지막 순간에 남겼을지도 모를 마음의 소리는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그날 영월에는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검은 비가 내려 산천초목도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제8장 강물에 버려진 왕, 충신 어몽도의 목숨 건 결단. 단종이 죽자 세조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역적의 시신이라는 이유로 왕의 시신은 차가운 동강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옥체는 물살에 떠내려가다 빙글빙글 돌며 멈추었고 까마귀들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영월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후환이 두려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때 영월의 후장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임금의 시신이 강물에 떠다니는데 어찌 신화된 도리로 고고만 있겠는가. 어몽도는 칠흑 같은 밤 아들과 함께 몰래 배를 띄워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꽁꽁 언 시신을 염습하고 자신의 지게에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산속을 헤매던 중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잠시 쉬다가 그곳이 눈이 쌓이지 않고 따뜻한 명당임을 깨닫고 급히 땅을 파서 단종을 감회장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몽도의 이 행동을 조선 선비 정신의 극치이자 목숨을 건 충절이라고 평가합니다. 권력의 공포 앞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킨 한 사람의 용기, 그것이 단종을 묻고 역사를 지켰습니다. 이후 어몽도는 가족을 데리고 숨어 살아야 했으나 훗날 그의 충절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9장 귀신이 된 왕, 영월의 전설과 민중의 기억. 단종이 억울하게 죽은 후 영월에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군수들이 부임 첫날 밤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7명이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종 대왕의 원혼이 노하셨다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충원이라는 담대한 인물이 군수로 자원했습니다. 부임 첫날 밤 촛불이 흔들리고 음산한 바람이 불더니 피 묻은 골룡포를 입은
어린 단종의 혼령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군수들은 이 모습에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으나 박충원은 침착하게 예를 갖추고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알려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날이 밝자 박충원은 어몽도가 만든 가묘를 찾아내어 정식으로 봉분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변괴가 멈추었습니다. 이후 민중들 사이에서 단종은 단순한 폐위된 왕이 아니라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무속 신앙에서 단종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수호신으로 숭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지역의 굿이나 제사에서는 지금도 단종을 모시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존재로 비운의 소년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단종을 진정한 왕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제10장 241년 만에 복위, 역사가 기억하는 진실. 단종이 죽은 지 무려 241년이 지난 1698년, 숙중 24년. 마침내 노상군은 단종이라는 묘를 받고 왕으로 정식 복위됩니다. 그의 무덤은 장릉으로 격상되어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복권이었지만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에는 왕릉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이 함께 있습니다. 정순왕후,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어몽도까지 살아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찢겨졌던 그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권력 투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은 유한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세조는 승리하여 왕이 되었지만 역사 속에서 조카를 죽인 비정한 왕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단종은 패배하여 죽었으나 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그리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영월에서는 단종문화제가 열려 그의 넋을 기립니다.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 굽이치는 동강의 맑은 물줄기 속에 단종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의 것임을 17세의 소년 왕 단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